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20년 동안 현장에서 수백 건을 다루면서 진작 정리했더라면 하고 후회하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던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명의신탁 주식 문제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이런 분 계신가요? 법인 설립이나 증자할 때 지인 또는 직원 명의를 빌려서 주주로 등재하고 나중에 정리하면 되겠지 하고 수십 년째 그냥 두고 계신 분들. 그런데 요즘 들어 그 지인이나 직원분이 연로하시거나 혹시 모를 상속 문제가 슬슬 걱정되시는 분, 또는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는데 지배구조 문제가 걸리는 분, 그런 분들 오늘 영상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면요, 지금은 조용히 있어도 지인 등이 사망할 경우 지인의 상속인으로부터 주식 돌려받으려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할 거고 IPO 할 때 발목을 잡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명의신탁이란 한마디로 실질 소유자는 나인데 서류상 주인은 다른 사람인 상태입니다. 주식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1990년부터 2000년까지 법인을 설립하려면 발기인이 최소 7명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는 내 돈을 내고 내가 사업을 하는데 주주 명의를 직원이나 친척한테 빌려서 법인을 만드는 일이 아주 흔했어요. 어차피 이름만 빌린 거고 실제로는 내 주식이니까 하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세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세법은 서류상 이름이 적혀있는 사람이 소유자라고 봅니다. 바로 이 간극에서 엄청난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왜 발생했나? 과거에 명의신탁이 많았던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였어요. 첫째, 상법상 최소 발기인 요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변 사람 명의를 빌렸습니다. 둘째, 세금 회피 목적으로 지분을 분산시키는 경우도 있었고요. 셋째, 단순히 회사 지배구조를 숨기고 싶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2001년 7월 상법이 개정되면서 1인 회사도 설립이 가능해졌지만 그 이전에 설립된 법인들은 명의신탁 주식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아직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제 제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보는 리스크 4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꼭 메모하세요. 리스크. 첫 번째, 명의수탁자의 변심 또는 사망입니다. 예전에는 워낙 가까운 사이니까 믿고 맡겼는데 막상 지금 돌려달라고 하면 상황이 달라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나도 이거 돌려주려면 뭔가 대가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면서 조건을 거는 분들이 실제로 꽤 있거든요. 더 큰 문제는 그 명의수탁자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입니다. 일단 사망하는 순간 그 주식이 명의수탁자 재산으로 잡혀서 상속세 문제가 먼저 터집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상대해야 할 사람이 그분이 아니라 상속인이 되는 거잖아요. 상속인 입장에서는 우리 아버지 주식인데 왜 당신이 가져가냐고 버티거나 돌려주는 대신 거액을 요구하는 일이 실제로 발생합니다. 설령 명의수탁자 본인이 흔쾌히 동의해준다 해도 주식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거액의 자금이 오가야 하거나 그 과정에서 또 세금 문제가 따라오게 됩니다. 결국 처음엔 이름 하나 빌린 건데 나중엔 법적 분쟁이 되거나 세금 폭탄이 되는 거예요. 리스크 두 번째,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시켜놨더니 세금이 갑자기 날아올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타인 명의로 재산을 보유한 경우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돈을 내고 샀어도 명의를 타인 것으로 해놓으면 돈을 준 거로 보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30년 전에 직원 이름으로 주식 명의 신탁을 했다면 당시에는 과세 시효가 지나서 과세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입니다. 지금 그 명의 신탁을 해지하면서 주식을 돌려받으면 세무서에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당초 명의 신탁은 진짜 거래였고 지금 돌려받는 건 그 직원이 당신한테 증여한 거야. 그러면 현재 주식 가치 기준으로 증여세가 나옵니다. 저희 케이스에서는 이 금액이 14.4억 원까지 계산되었습니다. 30년 전 이름 빌려줬다가 지금 원상복구하려는데 14억이 나오는 거예요. 황당하죠? 그래서 이걸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리스크. 세 번째, 부당행위 계산 부인입니다. 특수 관계자 간 주식을 거래할 때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거래하면 세무서에서 그 거래를 무시하고 시가로 다시 계산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 가치가 10억인데 1억에 팔았다면 9억을 그냥 중요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명의신탁 주식을 매매 방식으로 정리할 때는 반드시 공정한 주식가치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 평가액의 70% 이상 가격으로 거래해야 세무 리스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 네 번째, IPO 심사 리스크, 즉 상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요즘 제가 제일 많이 상담받는 케이스입니다.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면서 실사를 들어가면 심사위원들이 주주 구성부터 확인합니다. 이 사람들은 왜 주주예요? 실제로 투자했어요? 경영에 참여해요?
명의신탁 주식이 발견되면 즉시 지배구조 불투명 지적이 나오고 상장 심사가 지연되거나 보완 요구가 들어옵니다. 최악의 경우엔 상장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상장 직전에 이걸 급히 정리하다가 오히려 더 큰 세금을 내는 경우를 저는 수도 없이 봤습니다. 미리미리 정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이제 핵심입니다. 명의신탁 주식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크게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각각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골라야 합니다. 정리 방법 첫 번째, 국세청 실소유자 확인 제도입니다.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제도인데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요건이 3가지인데요. 현재 중소기업일 것,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법인일 것,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모두 법인 설립 시 발기인이었을 것, 3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데 실무에서 이 3가지를 다 갖춘 경우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해당되면 좋고 안 되면 다른 방법 써야 한다는 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정리 방법 두 번째, 명의신탁 해지, 즉 실질주주로 환원하는 것입니다.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서류상 명의수탁자 명의되어 있는 것을 실제 소유자, 즉 명의신탁자 명의로 되돌리는 거예요. 장점은 구조가 단순하고 확실하게 정리됩니다. 단점은 아까 말씀드린 증여세 리스크가 있고 명의수탁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유효한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당초 명의신탁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때입니다. 뭘 증명해야 하냐? 주식 취득 당시 돈은 명의신탁자가 실제로 냈다는 금융거래 내역, 명의수탁자가 직접 서명한 명의수탁 확인서, 이 2가지가 갖춰지면 이건 처음부터 명의신탁이었고 지금 원상복구하는 거다 라고 주장할 수 있어서 증여세 위험을 상당히 낮출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증빙이 없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어요. 지금까지 명의수탁자들에게 배당이 나갔는지 여부입니다. 배당이 있었다면 그 처리도 같이 검토해야 합니다. 정리 방법 3번째, 정상가 매수하는 것입니다. 가장 보편적 방법이에요. 현장에서 제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회차는 이렇습니다. 현재 시점 주식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합니다. 그 평가가액의 70% 이상 가격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서류상 주주인 명의수탁자가 실제 소유자인 회장님이나 자녀, 배우자 또는 가족법인의 주식을 파는 형식입니다. 장점은 증여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고 거래 구조가 명확해서 세무 리스크 방어에 유리하며 IPO 심사에도 깔끔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실제로 매매 대금이 오가야 합니다. 즉, 명의수탁자에게 돈을 줘야 해요. 그 돈을 어떻게 회수할 것이냐가 현실적인 문제가 됩니다. 저희 케이스에서는 양도세 차감 후 약 24억 원을 명의수탁자로부터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명의수탁자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저희 케이스에서는 약 2.6억 원 수준입니다. 나중에 명의수탁자가 마음이 바뀌거나 관계가 틀어졌을 때의 리스크도 있습니다. 정리 방법 4번째, 혼합 방식입니다. 일부는 증여, 일부는 매매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각 주주마다 보유 주식수, 특수관계, 여부, 세금 부담 여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최적의 세금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단점은 구조 설계가 복잡하다는 겁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거쳐야 합니다. 그럼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할까요? 제가 현장에서 쓰는 판단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케이스 A는 단순히 내 명의로 돌려받고 싶은 경우, 명의신탁 당시 내가 돈을 냈다는 금융거래 내역이 있고 명의수탁자가 확인서 써줄 수 있다면 명의신탁 해지 방식이 가장 세금 부담이 적고 간단합니다. 케이스 B는 최대 주주가 고령이거나 상속세 절세, 상장을 함께 고려하는 경우, 이때는 단순히 본인 명의로 돌리는 것보다 자녀나 배우자, 그리고 가족법인에 매도하는 정상가 매매 방식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승계 구도도 잡고 명의신탁도 정리하는 거죠. 다만 이 경우엔 매매대금 회수, 양도소득세, 명의수탁자 협력 등 현실적인 문제를 같이 풀어야 합니다. 케이스 C는 여러 방법을 조합하고 싶은 경우, 혼합 방식. 반드시 전문가와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거쳐야 합니다. 제대로 설계하면 세금을 상당히 아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 해야 하냐, 나중에 해도 되지 않냐는 질문에 답을 드릴게요. 2가지 이유로 지금이 최적 시점입니다. 이유 하나, 상장 전에 해야 세금이 훨씬 적습니다. 상장 후에 주가가 오르면 주식 가치도 폭등합니다. 그 상태에서 명의신탁을 정리하면 증여세나 양도세 기준이 되는 주식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집니다. 지금 상장 전에 미리 정리해두면 현재 비상장 주식 가치로 세금을 낼 수 있어요. 수억 원, 경우에 따라서는 수십억 원 차이가 납니다. 이유들 세무조사나 IPO 심사에서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은 언젠가 반드시 터집니다. 세무조사에서 걸릴 수도 있고
상장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먼저 정리하는 것과 세무서나 심사기관이 발견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전자는 내가 주도권을 쥐고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후자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집니다.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 핵심만 다시 짚어드릴게요. 하나, 명의신탁 주식은 방치하면 명의수탁자의 변심이나 사망, 부당행위 계산, IPO 리스크라는 세 가지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둘, 정리 방법은 네 가지가 있고 각자 상황에 맞는 방법이 다릅니다. 절대 남의 케이스를 따라하지 마세요. 셋, 상장 전 지금이 정리하기에 가장 유리한 시점입니다. 명의신탁 주식 문제는 단순한 서류 정리가 아닙니다. 세무, 법률, 상장 리스크가 얽힌 고난도 작업입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해보시고 구조를 잡으셔야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세무사 손동익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